안녕하세요. 우주파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68살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혹시나 히가시노 게이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가 이야기 조금만 하고 갈게요. 히가시노 게이코 시작과 대표 장르는 추리소설입니다. 추리소설 작가예요. 근데 굉장히 다작을 해요. 85년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한 6편 정도의 소설, 여러 가지 글들을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리라고는 했지만 SF, 판타지, 이런 다양한 장르를 썼던 작가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서점 갈 때마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신작이 있었어요. 히가시노 게이코의 신작이. 그만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했던 작가죠. 근데 이제 많이 써서 그런지 작품들마다 편차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용두사미 작품들도 꽤 있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그만큼 뛰어난 작품들도 많아요. 많이 있고,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코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어떤 책이든 잡으면 끝까지 쭉 읽고 가게 하는 힘은 있어요. 그런 작가는 틀림없습니다. 현재까지 꾸준히 책을 낸다는 거,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꾸준히 내줬다는 건 분명히 기본 이상은 친다는 거예요. 게다가 총 판매 부수가 1억 부가 넘어요. 대단한 대중작가이면서 장르소설 작가였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도 대단했고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저도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은 한 25편 정도 접했습니다. 한 20편 정도는 책으로 읽었고 한 5편 정도는 드라마, 영화 이런 걸로 봤는데 백야행, 환야, 아기 같은 경우는 드라마로 봤고 방황하는 칼날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봤어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백야행이라는 일본 드라마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걸 처음 볼 때는 히가시노 게이코 원작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멜로하고 스릴러가 섞인 드라마인데 이게 막장인데 너무 재밌는 막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막장 드라마 끝판왕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원작이 히가시노 게이코인 걸 알고 이 작가의 스펙트럼이 놀랬죠. 와, 이 작품의 막장 역으로만 따지면은 그 한국의 임성한 작가 있잖아요. 임성한 작가가 안 부러워요. 물론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걸 겨우 막장 드라마로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이거. 2006년 작품이라서 지금 보면은 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 영화, 일본 영화 백야행이 있습니다, 각각. 그럼에도 저는 백야행만은 일본 드라마를 추천해요. 자, 본격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 오늘 감상은 히가시노 게이코 작품 중에서 용의자 X의 헌신. 소설입니다. 소설. 100편이 넘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 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명작 리스트를 좀 뽑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최고의 작품 중에서 하나로 뽑히는 작품. 이건 많은 팬들도 인정할 거고 평론가들도 인정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다양한 나라에서 히트를 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영화화가 일본, 한국, 중국, 거기다가 인도에서까지 영화가 됐어요. 현재는 일본, 중국 작품은 볼 수가 없고 한국 작품 중에서 방한진 감독, 유승범, 이효원 주연으로 영화화된 용의자 X는 왓챠나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멜로적인 게 더 부각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신기한 게 인도 버전이 있는데 이건 잔해잔 용의자 X라 해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다행스럽게 마살라 타임은 없습니다. 마살라 타임은 없어요. 의외로 무거운 작품입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들 중에서 갈릴레오 시리즈라고 있어요. 갈릴레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갈릴레오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냐면 경찰이 풀지 못하는 사건들, 사건이 꼬여 있어가지고 풀지 못하는 사건을 물리학과 데이터 대학의 물리학과 조교수 유카와 마나부가 참여해서 과학적인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트릭을 풀고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트릭을 푼다는 거예요. 단편집도 있고 장편들도 있고 용의자 X의 헌신도 이 시리즈 장편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리즈 단편들은 트릭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요. 트릭을 과학적으로 푸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범죄자들의 범죄 방식이나 살인 방식, 이게 아무리 공학적인 범죄고 살인이지만 이렇게 힘들게까지 트릭을 만들어야 되나? 굳이 저렇게 힘들게 범죄를 저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한 설정이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그 트릭 자체와 수수께끼는 흥미로워서 계속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과해요. 작가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이 갈릴레오 시리즈도 드라마가 있습니다. 후쿠야마 마사루 주연으로 시즌 2개가 나와 있고요.
웨이브 왓챠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옴니버스예요. 그래서 한 편 안에 에피소드 하나 안에 사건의 시작과 끝이 다 완료되거든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 편씩 보세요. 재밌어요. 용의자 X의 헌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뭐 감상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스포는 깔고 가겠습니다. 근데 추리물이잖아요. 추리물. 그래서 최대한 트릭과 관련돼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끼고 그냥 단지 이 소설의 이야기가 이런 방향이다. 인물 관계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트릭 관련된 거는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트릭 관련해서는 약간의 거짓말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야스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과거에 호스티스 경력이 있어요. 술집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결혼을 2번 했고 이혼도 2번 했습니다. 현재 돌싱이죠. 현재는 돌싱인데 그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낳은 딸이 1명 있고 그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2번째 남편이에요. 2번째 남편. 이혼한 2번째 남편이. 얘가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면은 야스코가 호스티스 시절에 이 남자가 손님으로 찾아와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 2번째 남편이 괜찮아 보였어. 외제차 딜러에 돈도 잘 쓰고 하는 남자가 들이대니까 야스코는 결혼을 한 거죠. 했는데 문제는 이 2번째 남편이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횡령한 공금으로 야스코가 일하던 가게에 와서 막 흥청망청 썼던 거죠. 그 공금 횡령이 걸려서 회사에서 잘리고. 이제 회사에서 잘려서 뭐 딴 일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야스코가 벌어놓은 돈이나 쓰고 그 돈으로 술 마시러 다니고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야스코가 돈 주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돈을 숨겨놓으면 그걸 또 어떻게 찾아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야스코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쓰레기죠. 아주 쓰레기. 근데 다행스럽게 야스코의 또 다른 손님 중에서 한 명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놈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2번째 남편이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돈도 뜯어가고. 야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신고도 했는데 경찰도 애매하게 나와. 전 남편이니까 뭐 말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경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별다른 대응이 없는 거야. 사실 전 남편이 무슨 가족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전 남편은 그냥 남이지. 그러니까 야스코는 이사도 하고 직장도 바꾸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2번째 남편 이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이놈이 어떻게 알았어인지 야스코를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야스코를 찾아왔고 야스코 이제 집까지 찾아와요. 집까지. 이제 야스코가 짜증이 나서 돈 몇 푼 탁 줘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야스코의 딸 미사토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 중학생인데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근데 이 2번째 남편 이놈이 야스코한테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돈 받았으면 곱게 나가면 될 것인데 미사토한테 쌍스러운 말을 했네. 입에 담으면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사토가 눈이 돌아간 거야. 눈이 돌아가가지고 집에 있는 꽃병으로 2번째 남편의 뒤통수를 갈겨버려요. 내리쳐버려. 이 2번째 남편이 미사토한테 한 대 맞고 나서 얘도 눈이 돌아간 거죠. 눈이 돌아가서 미사토를 막 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스코가 이제 2번째 남편을 말리죠. 그 말리는 과정에서 야스코랑 미사토가 이 2번째 남편을 죽여버려요. 말리는 그 과정에서 죽이게 된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야스코하고 미사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게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야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야 뭐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사토는 이제 중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누군가가 이 야스코 집에 벨을 눌러요. 이 벨을 누른 사람이 누구냐니까 옆집에 사는 이시가미라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에요. 야스코가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빌라예요. 빌라.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두 집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옆집에 사는 그 이시가미가 옆집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찾아온 거죠. 걱정이 돼서. 처음에 이제 이시가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야스코는 별일 아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퀴벌레가 나와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근데 이시가미가 정말 똑똑하고 관찰력이 좋아요. 이제 야스코가 살짝 조금 열어준 그 문틈 사이로 본 몇 가지 정황, 그걸로 이 집 안에서 살인사건이 있었고 아마도 야스코와 미사토가 사람을 죽였다. 이제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눈치를 챈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야스코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시가미의 반응이 어떠냐면은 경찰에 신고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시체를 숨기고 야스코와 마사토를 무죄로 만들어주겠다요. 그러면서 이시가미가 자기 말만 믿고 자기 계획을 따르라 그래요. 야스코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뭐 자기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시가미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래요. 근데 이 이시가미란 사람, 제가 천재 수학자로 적어놨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학 시절까지 수학으로 천재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집안 사정상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더 공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선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천재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야스코를 무죄로 만드는 천재적인 계획을 짜요. 그게 이 소설의 트릭입니다. 근데 제가 야스코와 미사토를 무죄로 만드는 방법이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죄로 만드는 방법은 아닌데, 더 이상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그냥 제가 무죄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경찰이 이 죽은 두 번째 남편의 시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해요. 이시가미의 천재적인 계획이 먹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시가미의 계획에서 예상에 없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레오 시리즈의 주인공, 천재 물리학자 유카와가 등장하죠. 이시가미하고 유카와는 학부 때부터 잘 알던 친구 사이예요. 근데 이시가미는 수학으로 갔고 유카와는 물리 전공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좀 멀어졌는데, 이 소설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소설은 아니에요. 이시가미가 야스코와 미사토를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 그 계획을 유카와가 알아채고 그 트릭을 깨는,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게 아니고 범인을 숨겨주려 하는 그 트릭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후부터는 그 트릭을 만드는 천재 이시가미와 트릭을 풀려는 유카와의 이야기로 흘러가요. 그럼 이 천재들이 어떤 인물들인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 이시가미, 트릭을 만드는 이시가미. 이제 수학 천재예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석사과정까지 대학에서 했다고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지방대학 조교로 가요. 처음에는 조교로 간다고. 근데 처음에 이시가미가 조교로 갈 때는 조교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자신이 원하는 수학 공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교 생활을 해보니까 잡무, 업무, 교수들 사이의 인간관계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학교는 정치질이겠죠. 이런 거에 지쳐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선생이 돼버려요. 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대학 생활을 못 버틴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천재를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근데 이시가미가 굉장히 논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논리적인 게 모든 것을 수학적인 논리, 과학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시뮬레이션된 세상을 좋아하고 꿈꾸는 인물. 그러니까 오직 수학에만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세상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시가미는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거죠. 못 어울리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사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사회학이나 인문학 이런 것도 살짝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럼에도 관찰력, 추리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붙은 설정이 뭐냐면은 집안이 유도를 해서 이시가미도 유도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나와요. 힘도 좋고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고문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머리 똑똑하고 힘 좋은 캐릭터죠. 근데 결점이 있어. 뭐냐면 머리카락에 숱이 작고 얼굴이 좀 둥글둥글하고 패션이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실제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좀 아재 같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야스코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문제될 게 아니었어. 문제될 게 아닌데 야스코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천재 이시가미의 트릭을 푸는, 문제를 푸는 역할인 유카와. 여기도 천재예요. 여기도 천재가 나와. 그리고 경찰 수사에 자문을 많이 해줘요. 과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는 이시가미하고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유카와는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증명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중시하는 이시가미, 실제 실험을 중시하는 유카와. 유카와는 실제 실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요. 왜? 실험이란 건 시뮬레이션과 다르게 현실 세계의 변수들이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시가미의 시뮬레이션에 스스로가 변수가 되어버리죠. 천재 수학자와 물리학자. 이시가미하고 유카와가 대학 때 친구였다 그랬잖아요. 둘이 친하게 된 게 이시가미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근데 유카와가 지나가다 그걸 본 거지. 그런데 유카와가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어렵고 이제 어떤 접근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에 대해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해진 거예요. 굉장히 모범생스럽죠. 그러면서 서로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넌 내가 인정하는 천재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넌 내가 인정하는 천재. 친구들 사이에 둘이서 서로 그렇게 놀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둘 다 썩 좀 꼴보기 싫을 텐데. 뭐 어쨌든 둘은 그렇게 친해진 사이예요. 근데 한 명은 사건을 덮으려 그러고 한 명은 사건을 파헤치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만난 거죠. 이시가미나 유카와 둘 다 굉장히 논리적인데 다른 방식을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이시가미는 수학의 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 반면에 유카와는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 이건 단순히 수학자가 트릭을 만들고 물리학자가 트릭을 푸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두 학문의 특징, 수학과 물리학의 특징,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수학의 시뮬레이션과 물리의 실험. 이시가미의 계획, 시뮬레이션은 완벽했어요. 트릭은 완벽했다고. 근데 놓친 게 있다면 바로 현실 세계에서의 변수예요. 우연이라는 비합리적인 변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이시가미 유카와와 같은 데이터 대학 출신이다. 이건 우연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시절 이후에 멀어졌던 두 천재가 만났다? 이것 역시 우연의 영역이에요. 소설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표현하지만 이건 분명히 우연의 영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만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용의자 X의 헌신이 갈릴레오 시리즈잖아요. 갈릴레오 시리즈의 특징은 유카와가 실험을 통해서 범인들의 트릭을 파악하고 풀어내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실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실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건, 현상의 트릭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시가미의 논리적인 시뮬레이션을 깨야 하니까 이 작품은 유카와의 실험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갈릴레오 시리즈하고도 조금 걔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시가미는 왜 그토록 야스코를 감싸려고 하는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멜로, 로맨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직 수학만 알고 있는 이시가미가 어쩌다가 야스코에게 빠졌는가? 이시가미가 고등학교 선생이 된 후에 인생의 낙을 잊어버려요. 낙이 없어져요. 학생들을 좀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배울 의지가 없어. 그리고 수학의 진정한 가치도 몰라. 아니 당연하죠. 저도 수포자였고 정말 세상에 많은 수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전 세계에 어딜 가나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애들을 놓고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신이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수학을 제대로 연구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해요. 근데 옆집에 야스코가 이사를 오고 이제 야스코 딴에는 이사를 왔으니까 그 미사토와 함께 옆집에 있는 이시가미한테 인사를 하러 와요. 근데 이때 이시가미가 야스코한테 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 한번 무너진 상태에서 야스코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스코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시가미는 야스코에게 빠짐으로써 이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시가미가 야스코에게 들이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야스코와 미사토가 행복한 거 그런 것만 봐도 자기도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근데 동시에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숭배하고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이게 숭배하고 신격화한다는 게 뭐 스토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게 아니고 종교처럼 떠받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만난 후에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예전의 이시가미였으면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가 볼품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이시가미는 야스코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찾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상 자기 비하도 시작해요. 이건 짝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관계의 기술, 상대에게 다가가는 용기 이런 게 없어서 상대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자기 비하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상대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모르는 거야. 자기의 관계의 기술이 없다는 거, 사랑의 기술이 없다는 걸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상대 앞에서 말을 못하고 상대 앞에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하는 거를 이 상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상대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나는 상대에 비해서 너무 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한다고. 또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자꾸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신격과 숭배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가갈 수 없는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격차가 있는 거다. 거기다가 이제 이시가미 같은 경우에는 외모 컴플렉스까지 더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이건 어설픈 사랑, 처음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이럴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강하게든 약하게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짝사랑이 좀 식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뭐 용기 내서 고백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자신만의 이 관계의 기술을 늘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시가미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그리고 이게 너무 늦게 찾아왔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시가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감정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욱 절실하고 소중하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야스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야스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트릭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차라리 야스코가 낫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스코는 이시가미가 위험을 안고 자신들을 감싼 이유, 무죄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시가미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근데 그 고민이라는 건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시가미가 이걸 빌미로 자기한테 사귀자 그러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무리한 걸 요구하면 어쩌지? 내 삶을 지배하려고 그러면 어쩌지? 이런 고민이에요. 물론 이시가미는 그런 요구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야스코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야스코는 확실히 구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고마움이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 고마움이란 감정,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감정으로 그 사람과 사귀면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죠. 고마움이라는 거. 뭐 사람이 살면서 약간의 빚을 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갚기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자, 그게 매개가 돼서 이 매개가 돼서 감정이 발전해서 사랑으로 가는 것과 단순히 고맙기 때문에 사귀는 건 다른 거예요. 고맙기 때문에 사귄다? 위치가 같지가 않다고. 카불이 형성된다고요. 야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구도라는 사람이 야스코를 찾아와요. 야스코가 호스티스 시절에 그 야스코의 단골이었던 손님이죠. 이 사람이 정말 야스코를 걱정해서 찾아온다고. 물론 구도라는 사람은 야스코가 범인인 걸 모르죠. 위로하고 야스코에게 고백까지 해요. 야스코가 이때 많이 흔들리죠. 왜냐면 이 남자가 이제 부인은 사별했고 건실한 기업의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괜찮은 남자예요. 소설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그런 거 없이 진짜 야스코한테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다가온다고. 그 야스코도 흔들려요. 여기서 흔들려. 그래서 처음에는 야스코 좀 얄밉기도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는 맞거든.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이 야스코와 이시가미의 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도 이제 이 소설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용의자 X의 헌신 이걸 이제 이야기해봤습니다. 기막힌 트릭이 있는 소설이면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애절한 멜로 소설이기도 하죠. 등장인물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의 밀도나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시가미가 가지는 야스코에 대한 감정, 야스코가 가지고 있는 고민, 현실적인 고민들, 이시가미와 유카와의 두뇌 싸움에서 나오는 갈등 이런 게 트릭과 함께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오직 트릭만을 위해서 스토리나 뭐 이제 설정 같은 거를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고 이게 잘 어우러져서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은 트릭이에요.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걸 외치고 싶은 멋진 트릭을 가지고 있는 그 소설이기도 합니다.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님의 명복을 빌면서 용의자 X의 헌신 개인적인 감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주파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